여러분 제가 하다가 이게 잘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게 돌아가는 방식을 좀 알겠네요. 뭐냐면 이제 하나는 40분이 넘어가면 알아서 그냥 영상이 잘려 버리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분할이 돼 버리네요. 이제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 휴대폰 용량에 이제 한계가 있어요. 제가 뭐 사진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또 한계가 넘어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휴대폰이 꺼지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휴대폰 용량은 조금 비워 놨고 앞으로 한 40분 되면 이게 알아서 잘려져 버리니까 40분이 되기 전에 한 35분이나 38분 정도에 끊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을 제가 지나간 것들이 뭐 40분짜리도 있고 뭐 7분짜리도 있고 막 자동으로 잘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좀 새로 찍으면 좋겠는데 저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저기 그 막 다른 강의 예정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막 중단하고 하면 그 뭐 이게 좀 안 돼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조금 짜증이 나셔서 그러지 이해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없으시니까 그냥 진행할게요. 여러분 한 번만 봐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한 거에서 이어서 하도록 한 27번 할게요. 27번 9페이지 27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법규명령은 대통령 총리령 부령을 일단 법규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제정한 명령이죠. 행정부가 제정한 이 추상적인 규정들 가운데서 행정부가 제정한 추상적 규정들 가운데서 법규의 성질을 가진 것이 법규명령이고 행정부에서 제정한 추상적 규정 가운데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것이 이제 행정규칙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법규명령이라고 하고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고시 뭐 이런 것들을 행정규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차이점은 법규명령은 법규고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닌 것이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법규명령은 법규이면서 양면적, 대외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양면적, 대외적이라는 것은 행정 내부도 구속하지만 국민을 구속하는 거죠.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법원도 따라야 하는 것이 이 양면적, 대외적 구속력, 이 법규고요. 비법규는 편면적, 대내적 구속력, 즉 비법규라고 해서 구속력이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행정규칙이라고 해도 내부 공무원들은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국민이나 사법부에서는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뭐 신경도 안 쓰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공무원은 행정규칙을 따라야 되죠. 공무원이 따르지 않으면 징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근거가 법규명령은 상위 명령에 근거가 필요하고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 법규가 아니니까 그냥 우리 행정 내부에서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근거가 없어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법규명령은 대외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공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공포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공포 20일 경과 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요. 규정이 없으면 공포를 하면서 몇 월 며칠부터 효력 시행된다라고 규정을 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규정을 하지 않으면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고요. 행정규칙은 대국민 효력이 없으니까 공포도 필요치 않은 것이죠. 국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법규명령에 위반되면 법규니까 위법한 것이고요.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이 위반됐다고 해서 위법이 아닌 겁니다. 일단 이 행정규칙에 위반했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에요. 다만 내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왜냐? 내부적으로 편면적 구속력, 내부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 그 공무원은 징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므로 대외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경찰 내부 규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어려운 것들이 좀 나요. 뭐냐면 자기 구속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외부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이 행정을 훈령 행정이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이제 훈령이 행정규칙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이 따르는 것이 이 법률하고 법규명령도 많이 따르지만 훈령에 따라서 행정을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훈령을 할 때 자, 국민 A한테 훈령에 따라서 해줬어. 똑같은 입장에 있는 B한테도 해줬어. C한테도 해줬어. 그렇다면 그렇게 훈령에 따라서 A, B, C한테 해줄 때 C한테도 해줄 자기 구속에 걸려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구속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외부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다만 이 외부적 효력에 대해서
그 훈령이 외부적 효력을 갖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훈령의 효력이 아니라 자기구속의 법례, 평등원칙에 근거한 자기구속의 법례의 효력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훈령이 법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것은 훈령의 성질이 아니라 훈령이 법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령은 그대로 법규가 아닌데 훈령이 아니라 자기구속의 법리의 효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돼서 간접적으로 외부적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당구장 표시가 중요해요.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유임에 따라 제정되는 행정규칙은 대조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유임에 따라 제정되는 행정규칙은 이것은 법규예요. 법규. 그래서 그것을 법령 보충 규칙이라고 하고 작년 초에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도 법령을 정의할 때 법령 등을 정의하고 있는데 법령 플러스 자치법규 해서 법령 등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법령 안에 이 법령 보충 규칙, 이 법령의 유임을 받아서 제정한 규칙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통상 법령의 유임을 받지 않고 제정이 되죠. 그래서 법령 유임 없이도 제정할 수 있어. 그러나 이 법령, 특히 이제 법규 명령에서 법률도 마찬가지고요. 법률이나 법규 명령에서 이 행정처한테 유임할 때 구체적인 제정 수단,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이러이러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유임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항은 무슨 장관이 정한다. 또는 이러이러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정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행정이 알아서 부령이나 대통령령으로 법규명령으로 정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딱 그 행정청 이름으로 여가부 장관이 정한다. 그럼 여가부 장관이 뭘로 정해요? 여가부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해놓으면 여가부 장관이 여가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부 훈령이나 여가부 고시로 정하거든요. 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러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요. 근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지 않고 경찰청장이 정한다 그러면 경찰청장이 정하면서 부령으로 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경찰청장이 경찰청 훈령이나 경찰청 고시로 정한다니까요. 그렇게 유임의 근거를 가지고서 제정한 행정규칙은 법규입니다. 법규. 그것이 그동안 학자들의 다수설이었고 또 판례였고 나아가서 작년 초에 제정된 행정기본법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당구장 표시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유임에 따라 제정되는 행정규칙은 대조 효력이 있고 그것은 법규인 겁니다. 법규. 자, 세 번째 대조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더라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존중해야 된다. 이게 이제 판례입니다. 판례인데 이 내용이 행정규칙이 법원에서 이 대조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 이것은 이제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을 말하잖아요. 이것을 꼭 따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법원이 판단을 할 때 행정청의 행위가 뭐 정상적인 행위였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질 때 법원이 원칙적으로 이 행정규칙에 따랐으면 그것을 뭐 제대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한 행정청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것은 그냥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언적 의미. 행정을 잘 모르는 법원으로서는 행정규칙을 따라서 했어. 그러면 일단 존중하는 것이죠. 일단. 다만 그것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거기에 구속돼서 이 법원의 판단이 행정규칙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28번. 훈령의 요건은 형식적 요건이 있고 실질적 요건이 있는데 물 한 잔짜리만 따라다 줘. 물. 저기 형식적 요건이 있고 실질적 요건이 있는데 공법실이 실질적 요건이죠. 그래서 실자가 있는 것이 실질적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훈령의 요건이지 않습니까? 훈령. 근데 직무명령의 요건도 형식적 요건, 실질 요건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직무명령의 요건도 똑같아요. 뭐만 달라지냐면, 자, 훈령은 통상 상급관청이, 즉 경찰청장이 훈령을 제정해서 하급관청, 즉 시도청, 경찰서 다 따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한테 바라는 것이 통상 훈령이고, 대신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 직원한테 바라는 거잖아요. 상관이 부하 직원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지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직무명령이에요. 그래서 직무명령은 여기 형식요건, 실질요건 나눌 때 직무명령 여기 이제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서는 훈령권 있는 상급관청이 바랄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에서는 직무명령권이 있는 상급자가 바랄 것 이렇게만 바뀌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만 무늬만 바뀌고 이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실질 요건, 직무명령의 실질 요건도 공법실 똑같아요. 그래서 실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실질적 요건이고 실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형식 요건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실질 요건이 공법실 또는 공적실. 그래서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법하고 타당할 것. 그래서 공법실 또는 공적실, 적법. 그래서 위법하지 아니할 것 또는 적법할 것.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하고 명백할 것. 그래서 공법실. 이 실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실질 요건이다. 형식적 요건하고 실질 요건을 왜 나누느냐? 이 훈령을 받는 이 하급 관청 또는 직무명령을 받는 이 부하 공무원은 형식적 요건은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질 요건은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 요건은 따져서 형식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따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요건은 따질 수 없어요. 다만 일견 그냥 위법인 것이 명백해. 그러면 따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 요건은 따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일견 명백한 위법인 사항을 지시했으면 지시하거나 훈령의 내용을 하고 있으면 그건 따르면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을 따랐으면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자, 훈령과 직무명령을 구분을 해보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훈령은 통상 상급관청이 하급관청 또는 하급기관에게 바라는 것이고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 공무원에게 바라는 것을 직무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령은 하급기관의 기관 의사를 하급기관을 통으로 구속하는 것이고 직무명령은 그 직무명령을 받은 개개 공무원만을 구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령은 구성원이 변동한다고 해도 그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찰청 훈령을 발동한 다음에 경찰청장이 바뀌어 그 훈령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고 그냥 훈령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우리 범죄수사규칙이 경찰청 훈령이지 않습니까? 범죄수사규칙이 뭐 경찰청장 바뀐다고 그 밑에 무슨 국장 바뀐다고 뭐 영향 받습니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나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 공무원한테 바란 명령이기 때문에 그 상관이 없어지면 그냥 직무명령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근무하면서 진짜 개나리 같은 상사 오시면 얼른 저 새끼 저기 승진해서 가든 뭐 잘못돼서 가든 얼른 가기만 바라는 것이 걔만 가면 그냥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무명령은 이 구성원이 변동되면 효력이 상실합니다. 자,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무명령은 훈령을 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훈령이 더 큰 개념이죠. 그래서 훈령과 직무명령을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훈령이 직무명령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훈령의 종류가 뭐죠? 여러분 행정규칙의 종류도 훈령, 지시, 예규, 유리명령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 훈령의 종류도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유리명령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훈령 안에 협의의 훈령과 지시, 예규, 고시, 일일명령 이런 것도 다 그냥 훈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훈령 안에 지시의 성격을 가진 것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령이 직무명령의 성격까지 담고 있는 좀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으나 직무명령은 훈령을 겸할 수 없다. 왜냐?
훈령이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공통점은 이 두 개가 다 법규가 아니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대적 구속력은 없으나 대내적 구속력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력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대내적 구속력, 즉 공무원은 구속합니다. 그래서 위반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아래 29번에 법률에서 불형에 유임한 경우가 나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통상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에 유임을 하죠. 그럼 이제 대통령령에서 불형으로 유임을 하죠. 그 하위, 바로 하위에다가 유임을 하죠. 근데 이 법률에서 좀 중요성이 낮으면 불형으로 바로 유임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항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복지 불형, 이 복제에 관한 사항, 이 경찰 공무원법에서 불형으로 유임했고요. 또 지구대 파출소 설치 기준, 이것은 이 국자법, 이 경찰법 국자법에서 불형에 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 불형, 복지에 관한 사항 또 지파 설치 기준, 복지 불형 이렇게 좀 연결시키시면 되겠고요. 자, 경찰상 의무행 확보 수단을 보시면 전통적 수단이 있고 새로운 수단이 있습니다. 전통적 수단은 경찰 강제와 경찰 벌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 강제가 있고 경찰 벌이 있는데 여기서 경찰 강제가 강강즉 대강이직이에요. 그래서 경찰 강제 안에는 강강즉, 강제 안에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가 있고 그 중에 강제 집행이 대강이직입니다. 그래서 대집행, 강제 징수, 이행 강제금, 직접 강제 이렇게가 강제 집행의 예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강강즉 대강이직, 강강즉 대이직, 경찰 강제, 경찰상 강제 집행과 경찰상 즉시 강제가 있어요. 경찰상 강제 집행 안에 대강이직,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이 사실은 이행강제금이에요.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이 이제 집행벌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행강제금이 좀 특이한 종자야. 왜냐? 자, 보시면 경찰 강제와 경찰 벌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경찰 강제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것이에요. 장래에 대해서 의무 이행을 확보시키는 겁니다. 근데 경찰 벌은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에 위반한 것에 대해서 경찰 형벌이나 경찰 질서벌, 이 경찰 질서벌은 이제 과태료 때리는 것이고 경찰 형벌은 형법상 형명이 있는 사형, 징역, 금고, 자유사실, 자격정지, 그다음에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경찰 형벌입니다. 근데 형법상 형명이 없는, 그러니까 형벌이 아닌 것이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경찰 질서벌이고요. 근데 경찰벌은 경찰 형벌이건 경찰 질서벌이건 과거의 위반에 대해서 이제 발동하는 것이죠. 근데 경찰 강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이행시키는 것이 경찰 강제입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도 미래를 향해서 이행시키는 거라니까요. 대집행, 대신 집행해서 이행시키고 강제 징수, 돈 안 낸 것을 강제로 받아냄으로써 이행시키는 것이고 직접 강제, 직접적으로 이행시키는 거예요. 이행 강제금, 자 즉시 강제, 즉시 강제도 즉각적으로 이행시키는 것이 즉시 강제입니다. 근데 이행 강제금은 기본적으로 이게 과거에 잘못한 거야. 근데 이행 강제금, 과거에 잘못한 것이지만 초점이 미래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을 어떻게 부과하냐면, 자, 경찰 형벌은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벌금을 때리든지, 그럼 경찰 질서벌,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과태료를 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경찰 형벌이나 경찰 질서벌을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거기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행강제금은 비록, 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건축법을 위반해서 뭘 지었어. 그러면 그거 몇 월 며칠까지 허물라고 하죠. 그러니까 건축법상 어떤 것을 위반했어.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때리거나 과태료를 때리면 그것이 경찰 형벌이나 경찰 질서벌이 되는데, 이행강제금은 야, 너 며칠까지 그거 때려 부수라고 했는데 때려 부수지 않았네. 너 지금이 7월 4일인데 지금이 7월 4일인데 너 12월 31일까지 그거 안 때려 부수면 그때 이행 강제금 부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31일까지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미래, 시점이 미래로 가 있는 거야. 즉
12월 31일까지 이행을 하라는 거죠. 12월 31일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미래 시점에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거야. 이렇게 시각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이행하지 않으면 미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래에 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과거에 대한 경찰벌로 넣지 않고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경찰 강제로 넣습니다. 그리고 경찰 강제 안에 있는 경찰상 강제 집행, 그 다음에 경찰상 즉시강제, 이 안에서 간접적인 수단은 이행강제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밑으로 와보시면 직접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 나머지 쫙. 근데 간접적 이행 수단이 그 경찰 강제 안에서는 이행강제금만 간접적 수단이니까요. 경찰벌은 경찰형벌이건 경찰 질서벌이건 벌금이나 과태료 때려서 간접적으로 그 무서움의 이행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간접적 수단이 맞고 경찰벌은. 근데 경찰상 강제 집행이나 즉시강제 안에서 간접적인 수단은 이행강제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좀 특이한 것이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좀 중심으로 좀 봐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나옵니다. 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먼저 질서위반행위는 딱 그냥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로 한다. 딱 그냥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그냥 질서위반 행위예요. 과태료 이꼴 질서위반 행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법정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태료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세 번째 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행정법 교과서에 질서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고의과실이 필요하지 않냐 엄청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고의과실 없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딱 못 박으면서 그냥 행정법에서 그 내용들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상 적용할 때는 똑같아요. 똑같아. 뭐냐면 아니 뭐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 행위가 됐으면 그냥 과실이 있는 걸로 보는 거지. 그래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똑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규범적 통제, 제가 좀 길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어떤 규범 통제 문제에서는 좀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고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국민적 입장에서 국민을 좀 생각하는 입장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 없다. 그러나 과태료 위반 행위를 하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자, 그 바로 위에 적용 시점을 보시면 과태료 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 법률에 따릅니다. 처분시가 아니라 과태료 처분시가 아니라 행위시. 어떤 행위를 위반했다고 보려면 행위란 그 시점에 위반했어야 위반 행위를 한 것이지. 그래서 위반 행위는 행위시입니다. 행위시. 다만 이게 이제 뭐하고 헷갈리냐면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처분시 법률인가요? 신청시 법률인가요? 행정처분을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신청을 했을 때 행정처분을 해줄 때 행정청이 처분시 법률에 따라서 처분을 해주냐 아니면 신청시 법률에 따라서 처분을 해주냐 그것은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시거든요. 왜냐 아니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처분시 법률에 따라야 적법한 행정이 되는 것이지 신청시 처분에 따르면 신청한 다음에 바로 그 하루 이틀 뒤에 법률이 개정됐어. 그 뒤에 처분을 해주려면 처분시 법률에 따라야지. 신청시 법률에 따라서 개정되기 전 법률에 따라서 처분을 해주면 위법한 처분을 해주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처분은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시 법률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위반행위를 가리는 것 그리고 위반행위에 따른 어떤 처벌이나 과태료를 먹이는 그런 행위는 행위를 할 당시에 위반했어야 위반행위지.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를 할 당시에 위반했어야 위반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행위시 법률에 따릅니다. 자, 책임연령 형사 미성년자랑 똑같이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14세 미만자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아래 심신장애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아예 없거나 또는
행위를 할 능력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능력이 미약하면 감경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감경한다, 가행적으로 되어 있고요. 자, 시효는 시효가 있고 제척기간인데 그냥 다 5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효 제척기간 다 5년이에요. 자, 그 아래 부과 징수를 보시면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둘째 줄에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주차 위반하면 주차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오죠. 근데 그것이 사실상 과태료 통지서가 아니라 사전 통지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과태료 부과 통지서로 이해하는 것이 사전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거기 적혀 있는 계좌로 그냥 바로 그냥 내면 20% 깎아주거든. 그래서 사전 통지서를 마치 그냥 부가 통지서처럼 그렇게 활용하지만 실제로는 사전 통지서죠. 그래서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래서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자, 그 밑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요. 징수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는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징수유예 등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대통령령에서는 법에서 1년 이하라고 1년의 범위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서는 9개월 이내에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 3개월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음 해서 합해서 1년 이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징수유예 사유에 의무자 과태료 납부해야 되는 의무자뿐만 아니라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입니다. 1개월 이상 장기 치료 받아야 하는 경우가 징수유예 사유에 적혀 있어요. 자, 불복을 보시면 이의 제기 며칠 내에 6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적지 마시고 내가 이따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집정과 이 136이에요. 집정과 136 그것이 집정과 136 집정과 136 그래서 이게 이제 이의 신청하는 거 이의 신청 또는 이의 제기하는 것이 집정과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서 136 1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3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는 60일 내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정과 136 이따 적어놨으니까 뭐 그때 가서 또 보시고요. 자, 이의 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과태료 이의 제기하면 그냥 아예 없어지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의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법원에 통보를 해서 과태료 재판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법원 통보 이의 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이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과태료 재판까지 법원에서 합니다. 자, 오른쪽 경직법을 보시면 자, 먼저 불신검문부터 볼게요. 자, 불신검문의 핵심은 질문할 수 있다.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것은 근데 흉기 소지 여부 조사할 때 거절할 수 있다.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두 번째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다만 그러니까 동행 요구에 대해서 거절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동행 요구 거절권, 즉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라는 규정이 경직법에 있느냐? 경직법에는 없어요. 전에 있었어. 전에 있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경직법에 없다는 것이지 우리 판례나 수사 준칙에는 있거든요. 이게 수사 준칙에 수사상 임의동행은 이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판례도 또 고지하라고 하고. 근데 어쨌든 경직법에서는 없다. 그걸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임의동행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동행육 보호이사 영치 10입니다. 동행육 보호이사 영치 10. 그래서 임의동행은 6시간 이내. 그 다음에 보호조치는 24시간 이내. 그 다음에 임시영치는 10일 이내.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동행이 6시간 이내라고 해서 경찰관한테 6시간까지는 그냥 경찰관서에 데리고 있을 그런 권리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본인이 그 동의할 때, 즉 본인이 거부하지 않을 때
그 최대 한도가 6시간이라는 것이지 본인은 언제든지 그냥 가도 되고 6시간 이내라도 언제든 가도 되는 것이고 중간에 하여튼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시간이 경찰관한테 보장된 임의 동행 시간이 아니에요. 6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당사자는 언제든 떠날 수 있고 또 그 임의 동행의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바로 보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지 통지가 있는데 고지 통지는 동행 이후지요. 동행하고 나면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연락 기회를 주거나 연락해 줘야 되고요. 또 변호인의 도움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행하고 나면 연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변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오시면 이렇게 불신검문, 임의동행 많이 당하시겠죠. 그래서 연변이 있다. 불신검문에 연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저 형사상 중요한 이제 그 권리가 변호인의 도움받을 권리가 있고 또 진술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경직법상 그 불신검문 조항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 고지음은 없어요. 일단 경직법에는 연변 있고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는 없습니다. 경직법 규정상으로는. 자, 보호조치를 보시면 보호조치는 대상자가 정술자 미병부죠. 정술자 미병부. 근데 이때 이 정술자 미병부 중에서 거절 가능한 존재가 정술자일까요? 미병부일까요? 언밸런스하게도 미병부입니다. 그래서 미아 병자 부상자. 그래서 미아를 우리가 발견했는데 아저씨 저 갈래요 하면 보내줘야 돼요. 그것이 경직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참 언밸런스하죠. 이제 대표적인 경찰관 불신 조항이고 근데 어쨌든 언밸런스하게 정술자가 아니라 미병부가 거절하면 보호조치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정술자 미병부가 대상자고 그 중에서 미아병자 부상자 미병부가 거절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다. 자, 보호 기간이 24시간 이내죠. 그래서 동행력 보호의사 영치십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아래 이제 5조 위험 발생의 방지를 가볼게요. 이 5조가 우리 저 경직법 조항 중에서 가장 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경직법 2조 제7호를 개괄적 수권 조항이라고 이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또 경직법 5조를 개괄적 수권 조항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직법 5조를 개괄적 수권 조항이라고 보는 견해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직무 수행을 하시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경직법 5조를 근거로 해서 했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직법 2조 7호가 개괄 조항인지 그 판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왜 없는지 아세요? 우리가 직무 수행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제 변호사 사서 이렇게 대응을 하죠. 근데 그 변호사가 경직법 2조 7호를 이 경직법 2조 7호를 근거로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렇죠? 경직법 2조 7호를 근거로 했다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 경찰관이 근거도 없이 했다는 근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근거도 없이 했으니까 경직법 2조 7호를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직법 5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경직법 5조를 가지고. 경직법 5조를 보세요. 자,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신체 유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사변, 인공구조물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 폭발, 위험한 동물들의 출현, 극대 혼잡, 그 밖에 위험한 상태, 맨 마지막에 그 밖에 위험한 상태까지 넣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여기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다음에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치가 사관 경고, 유해 억피, 사관 조치입니다. 사관 경고, 사람 관리자 관계인에게 경고, 그 다음에 유해 억피, 유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돈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그래서 유해 억피. 마지막으로 사관 조치. 사람 관리자 관계인에게 유해 방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관 경고, 유해 억피, 사관 조치. 그래서 이것들을 바꿔놓으면 안 돼요. 사관하고 유해를 바꿔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경고, 억피, 조치를 바꿔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관 경보, 유해 억피, 사관 조치 이렇게 좀 숙지를 해 주시고요. 자, 경직법상 경찰 장비를 보시면 기본 체계가 창구 분무적. 그래서 여러분 경직법 3조부터 10조까지가 10조는 이제 10조의 사과가지가 있죠. 3조부터 10조의 사까지가 경찰권 발동 조항입니다. 경찰권 발동 조항이 어떻게 되냐면 3조부터 9조까지가 불보위 범위 사유. 그다음에 10조부터 10조의 4까지가 10조의 2, 10조의 3, 10조의 4가 장구 분무죠. 경찰 장비
경찰 장구, 그 다음에 분사기 최루탄, 무기. 그래서 불보의 범위 사유, 장구, 분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장구, 분무 중에서 그 체계가 경찰 장비가 싸그리 다 포괄하는 것이고, 이제 경찰 장비의 종류에 경찰 장구, 분사기 등 무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장구, 분사기, 무기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구, 분, 무의 사용 요건이 채생공, 채생공이에요. 그래서 경찰 장구는 채생공, 체포도주 방지, 생명신체 방어 보호, 공무집행 항거 제지. 분사기 등은 채생, 그래서 체포도주 방지, 그 다음에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유해 억제. 그 다음에 무기는 다시 채생공으로 가요. 대신 유해 수반 무기는 정령 간첩 333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유해 수반 무기는 정령 간첩 333, 뭐 정당방위 긴급피난, 그다음에 영장 집행 항고 도주, 그다음에 간첩, 무장 간첩이 항복 명령 따르지 아니하고 항거할 때, 그다음에 333이 장기 3년 이상 범죄자가 항고 도주할 때, 그다음에 또 3이 제3자가 도주시키려고 항거할 때, 그다음에 또 3이 제3자 3회 이상 무기나 위험한 물건 투기 명령 따르지 아니하고 항거할 때. 그래서 유해 수반 무기 사용은 정령 간첩 333입니다. 자, 또 하나 좀 주셔야 될 것이 분사기 등은 채생이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경직법이고, 유해성 경찰 장비 규정을 보시면 유해성 경찰 장비 규정에 가스 발사총이 총이지만 무기가 아니라 이 분사기 최루탄이거든요. 그래서 경직법에서는 분사기 등 이 사용 요건이 채생인데, 유해성 경찰 장비 규정에 가스 발사총 사용 요건으로는 또 공까지 또 넣었습니다. 그 점을 주의하시고, 제가 이거 그냥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시면, 채생공인데 이 장구의 채생공의 생과 그 다음에 무기 사용의 채생공의 생은 생명신체예요. 생명신체. 근데 분사기 등의 채생은 생명신체 재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이 채생공, 채생공, 생은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생이 이 경찰 장구하고 무기는 생명신체까지만 들어가는데, 이 분사기 등 사용 요건의 생은 생명신체 재산까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저 조금만 끊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 37분이 됐으니까.